우리가 법원의 부분에 대해서 소송법상 의미 법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생명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법원의 생명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법원이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법원이 공정의 마지막 보루이겠죠.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이 정의도 바로 서고 바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돼서 정의가 바로 서겠죠. 그러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느냐? 그게 제도에 재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다. 이 재척 기피 회피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어적으로 이제 재척이 뭐고 기피가 뭐고 회피가 뭐냐라고 먼저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오늘은 재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척은 여기 재척은 어떤 것이 재척이냐라는 것이 법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제한적이다.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만이다. 그렇지만 기피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기피 사유인가, 기피라는 자체에 대해서 비유형적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제한적이라 그러겠죠. 회피도 바로 비유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재척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기피는 어떠냐?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이 있어서 법관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배제당하는 겁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신청하는 거야. 스스로 해서 재판에서 나 재판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재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그러면 재척의 효과는 직무에서 재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배제되고 기피나 회피는 재판에 의해서 배제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할 것은 먼저 재척부터 봅시다. 재척. 뭘 보다 재척이라 그러느냐? 자, 재척이란 구체적 사건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재한 것. 이런 사유가 있다면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돼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유형적인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을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면 어쩔 때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법전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볼게요. 1번, 2번, 3번 볼까요? 여기는 전부 법관의 입장이에요. 법관이 피해자일 때, 법관이 맞았다, 법관이 폭행을 당했다, 법관이 강도를 당했다. 그럴 때 이때 피해자일 때는 피해자인 사람 자기가 재판을 하게 되면 너무 엄하거나 잔인하게 재판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때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지 간접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법관이 누구에게 돈을 꿔줬어요. 그다음 그 채권자를 누가 살해해버렸어. 그렇다면 채무자를 살해해버렸어. 그럼 법관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간접 피해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법관이 피고인과 밀접한, 여기는 이제 가해자 아닙니까? 피고인과 밀접한 개인적 관련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쉽게 해서 법관의 동생, 법관의 친척이 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면 너무 이제 이건 원정주의로 아주 봐주겠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법관의 동생이라든가 법관의 인친척 관계된 사람이. 그랬을 때는 직무에서 배제해라. 그 다음에 3번에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했을 때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사건이라는 거. 이건 형사 사건만을 의미합니다. 그럼 관여는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이냐? 그러면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당해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든가 당해 사건에 수사를 옛날에 했다든가 사법경찰관으로서 업무를 했을 때 이때를 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여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전심의 관여.
전심에 관여했다, 전심재판에 관여했다라는 것.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를 전심재판이라고 볼 것이냐. 이건 전심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1심, 2심, 3심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1심은 전심이 아니죠. 1심에서 딱 볼 때 2심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심은 1심이 있죠. 2심의 입장에서 볼 때의 전심은 1심입니다. 만약에 3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고심인 3심 입장에서 보면 2심과 1심이 전심이 되겠죠. 그랬는데 그러나 전심이라 할지라도 전심에 관여하는 재판은 판결 결정을 다 불문하나 이것은 어디번 전국재판만을 의미합니다. 전국재판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받아버렸다거나 그 사람이 전국재판을 하기 전에 바뀌어졌을 때 이때는 전심에 관여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심재판에 대한 그 판례 부분은 우리가 보통 뒤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심에 관여가 되는 판례는 다음에 판례를 정리할 때 여러분과 공부하기로 할게요. 니은 당해 사건의 전심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건이어야 된다, 지사건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절도 사건이면 절도 사건의 전심, 강도 사건이면 강도 사건의 전심을 해야지 같은 피고인은 다른 사건, 당해 사건이 아닌 분리심이 된 다른 공범죄에 대한 사건은 전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여란 어디까지를 관여해야, 전심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를 관여란 재판, 전심 재판의 내부적 성립. 자,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어떤 것이 내부적 성립이고 어떤 것이 외부적 성립이냐. 내부적 성립이라는 것은 판결에 관해서 합의를 할 때, 재판서를 작성할 때 관여하면 이것은 내부적 성립의 관여라 관여가 됩니다. 하지만 판결만 선고할 때 있었다. 이것은 외부적 성립 때, 이때는 판결만 선고한 사람,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여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재책의 효과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재책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자, 봅시다. 재책의 효과. 재책에 해당하는 법과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상 당연히 사건의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만약에 경우 재책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이 재책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그냥 계속 재판을 한다.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가장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전심에 포함된다 그러고 어떤 사건은 전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느냐. 전심에 포함되는 경우와 전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볼까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는 증거와 관계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수탁판사로부터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한 판사라든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심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전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수임 판사와 같이 그냥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구속 적부심사에만 관계했다, 보석 허가결정에 관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관여했다 해서도 그 사건의 관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특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이건 판례의 부분입니다. 4번은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경우, 이건 판례에 의해서 전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4번의 경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